안녕하세요. 토지 전문 세무사 이장원입니다. 오늘은 그 주택 수용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시간인데요. 가끔 이제 그 수용단지에서 주택을 수용당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간단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부터 특이한 주택 수용의 그 절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릴 텐데요. 먼저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죠. 국내에 소지하고 있는 주택을 1세대 거주자만 가능하세요. 세법상 거주자만. 1세대가 2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17년 파리 대책 이후로 생긴 거죠. 조정대상 지역이 설정된 지역에 주택을 취득했을 때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새로 생겼잖아요. 2년 이상 거주하게 되면은 이 취득하서부터 양도일까지 2년 이게 요건이 전부 다 부합을 하게 되면 9억 원까지는 비과세가 가능하죠. 물론 수용이 같은 경우는 약간 예외는 있지만 저는 지금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간단한 그 형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좀 이어갈게요. 그리고 1세대의 의미는 뭐냐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 등이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하는 가족 단위죠. 그래서 그 법률상으로 이제 이혼을 하더라도 사실상 그 배우자와 지금 거주를 같이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거주자도 그 배우자도 포함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법이 개정이 됐었죠. 그리고 예외적으로 별도 세대를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배우자 사망 내지 이혼한 경우 실질적인 이혼이겠죠. 여기서는. 그 다음에 거주자 연령이 30세 이상인 자녀가 독립세대를 했을 때겠죠. 그리고 중위소득. 저희가 이제 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중위소득 40% 이상으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이 중위소득 40%는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낮은 소득으로 자녀가 독립된 생계를 독립적으로 살고 있다, 꾸려나가고 있다라고 하면 예외적으로 별도의 세대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과 배우자가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하나의 이제 단독 세대를 구성할 수 있고, 부부 같은 경우는 이제 둘이 지내고 있는 지역이 다르더라도 결국은 부부는 하나로 합산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주소가 다르더라도 무조건 하나의 덩어리라는 개념 꼭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주택이란 그 건축허가 여부와 상관없이 사실상 저희 세법은 실질과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주택으로 말하죠. 그래서 폐가인 공가 등 용도가 불분명할 때만 결국은 이제 공부상 용도에 따라서 좀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이 아닌 형태로 유명한 것들은 이제 별장, 콘도, 기숙사, 점집, 사무실, 음식점, 펜션. 하지만 사실상 주거용인지 여부를 꼭 판단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용 같은 경우에 간혹 이런 경우가 펼쳐집니다. 왜냐하면 그 내가 이제 거주를 했다라는 조건을 부합하게 되면 수용 보상 때 특별한 다른 보상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거주를 했었다라는 걸 주장하는 경우도 있으세요. 근데 그때 주장하실 때 무조건 수용 관련 세금과 연관을 지어서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셔야겠죠. 막무가내로 보상금만 눈에 이제 앞에 보이니까 그걸 높이고자 했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주택수가 하나 더 늘어나서 비과세를 못 받아서 오히려 내는 세금이 더 늘어나 버린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 영향은 아주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수용지구 내에는 이런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거기가 건축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불법으로 건축된 그 건물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아직 등기도 안 한 건물들도 상당히 많고, 그렇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건축물 같은 경우에 신고 여부나 건축 완성도, 사용 검사나 사용 승인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그 주택을 인정을 받아서 내가 1세대 1주택이라고 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도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무조건 혼자서 판단하지 마시고 이 전문 세무사님들과 상담을 통해서 꼭 해결하시길 바라겠어요. 왜냐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세액 차이가 엄청 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된다고 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만 믿고 무조건 신고서를 작성하는 건 좀 금물이실 수 있어요. 다양한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되겠죠. 주택 수용 시의 신고 유의사항 중에 또 하나인데요. 대부분 수용사업은 그 예산 편성이나 사업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이 부수토지를 먼저 보상을 해주고 그 다음에 잔존주택, 건물이죠. 건물을 추후에 보상을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5년 이내에 이 두 건물을 같이 양도를 한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이 상황에 따라서 비과세가 가능하죠. 그래서 신고를 누가 선으로 먼저 신고를 하느냐, 후에 어떤 신고가 들어가느냐. 이때 신고서 작성하실 때 주의점은 이 부수토지만 신고서를 넣을 때 이 보상가액이 물론 산정이 됐으면 좋겠지만 산정이 안 됐더라도 잔존주택에 대해서 임의 수치를 넣고 신고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전체 금액에 대해서 우리는 9억까지 비과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금액이 확정되면 그때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서 다시 신고를 해야 될 부분이지, 이 부수토지만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보상 금액을 누락을 하시고 나서 신고를 해버리시면 오히려 이 9억에 대한 시세 차익의 그 비과세 받는 세액이 미스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보상 같은 경우는 또 예외가 있죠. 이 법률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유 및 거주 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유리하게 좀 비과세를 이끌어 가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 수용할 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이게 제 생각에는 입법이 좀 늦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20년도까지는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내가 주택이 수용이 되면 다주택자 여부에 따라서 중과세를 나왔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조금 늦은 입법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21년도에는 다행히 세법이 바뀌어서 중과세에서 이제 이게 배제가 되는 세법이 됐죠. 이 공익수용 감면 요건을 부합하셔야 돼요. 저희가 이제 공익수용 감면 요건이 뭐죠?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어야겠죠. 그 요건에 부합을 하면 중과가 배제가 됩니다. 즉, 내가 다주택자라고 하면 그 보상단지에서 이제 보상을 받았다. 그리고 그 보상 지구가 하남시 같이 조정 대상 지역이다 라고 하면 중과세는 배제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이죠. 아주 큰 세액의 차이를 유발하기 때문에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주택 부수토지와 비사업용 토지 판단인데, 내 부수토지가 아주 넓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수용 같은 경우는 정말 큰 마당을 가진 주택도 엄청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21년도까지는 도시지역은 5배까지 비사업용 토지를 제외를 해주고, 그 다음에 도시지역 외에는 10배죠. 그래서 이 도시지역 외의 10배는 2022년도도 변경은 없어요. 근데 2022년도부터는 무엇이 변경이 되냐면, 수도권 내 주거상업 공업지역은 3배로 그 주택 부수토지, 즉 내가 이제 비과세 받는 부분이 이게 줄어들게 돼요. 줄어들게 되는데, 그 수도권 내 녹지지역이나 수도권 밖의 도시지역은 5배. 이거 기존 거는 5배였는데 이 3배로 줄어드는 수도권 내 주거상업 공업지역은 꼭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으세요. 그러면 이제 주택 같은 경우는 본인의 이제 주택의 수평 투영 면적의 5배, 3배 이렇게 이제 비과세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착 면적을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건물의 수평 투영 면적 기준으로 하는데, 이 1층과 2층 결국 위에서 보게 되는 이 조감도상의 면적으로 결국은 정착 면적을 계산하기 때문에, 이 특이한 건물 형태이신 경우는 그 전층의 투영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꼭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셔서 좀 더 높은 이제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길 좀 권해드릴게요. 여기까지 그 수용 받을 때 주택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이상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